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비령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환자는 4명입니다. 네,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을 실어오기 위해 전세기가 내일 출발합니다. 3차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 임시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네, 그래야겠죠. 영화 기생충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까지 트로피 4개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충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미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아카데미 문을 두드린 게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였습니다. 이후 57년 만에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처음으로 후보로 올랐고 수상의 영광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또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에서도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 작품상을 받아 오스카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기생충은 미술상 편집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고 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죠. 부재의 기억도 수상자로 호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92년 오스카 역사를 새로 쓴 봉준호 감독.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쁨 자체만 생각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시죠. 번 있었는데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 예. 왜 그랬을까요? 네, 상을 받은 거는 팩트니까. 예. 일단은 그 기쁨 자체만을 일단은 생각하고 싶고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다각도의 분석이 이제 조만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그 감독상 받으러 올라갔을 때 좀 약간 신기한 일이 워낙 거기 객석에 영화인들도 많고 복잡한데 딱 올라갔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을 저쪽에 저 먼발치에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올라와서 상을 받고 있다는 게 더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아까 그 무대 위에서 했던 말들은 다 진심이었고,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그 말씀은 그 데이비 톰슨이 쓴 스콜세지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밑줄을 치면서 쳐놨었던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네.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리밍이라든가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이미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많이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1인치 장벽 또는 그 언어 장벽, 자막이라는 장벽들에 대한 발언은 저는 오히려 제가 했던 그 발언들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실린 곡이 소주 한 잔이 이거죠. 네. 봉 감독이 직접 작사를 한 곡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축하하면서 한 잔 걸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소식에 시민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요. 온라인에서도 축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가 쓴 기념비적인 쾌거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TV 앞에 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에 우울한 요즘이지만 모처럼 들려온 낭보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정말 뭉클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상 받은 거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찡해서 저도. 첫 수상에 대한 기대를 넘어 작품상 등 4관왕을 거머쥐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각본상이나 감독상 같은 거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작품상까지 줄 줄은 전혀 몰랐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민들은 특히 한국어 영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나오고 그리고 자막이 영어로 나온다니까 더 대단한 것 같고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이런 계급 차의 의미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실시간 축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사에 거장이 나왔다며 환호했습니다. 기생충의 명대사를 인용해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는 재치 있는 축하 인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국내 영화계에 또다시 날아든 낭보에 시민들도 자부심으로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어서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5번, 26번, 27번 3명의 환자가 이제 주말 동안에 새로 추가가 되어서 27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퇴원하시는 분도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우선 이 25, 26, 27 이 세 환자의 감염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26, 27번이 예. 부부신 것 같습니다. 광동성에 계시다가 1월 30일 날 귀국을 하셨고 예. 그 사이에 아마 그 두 부부 중에 아마 부인께서 조금 증상이 있으셨는데 모르고 계셨고 73세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시니까 증상이 발발을 하셔서 예. 발열 증상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에 부부가 같이 진단을 받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단순한 이렇게 기침 증상, 그 부인께서 맨 처음에 보이셨다는 중국에 네. 계실 때 약간의 기침 증상 이런 거 가지고는 입국 과정에서 전혀 걸러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공항 검역에서 발열만 가지고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37도 5부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의심을 하지만 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많은 경우에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근육통이라든지 몸살 증상, 인후통, 가벼운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열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 검역 과정에서 분명히 조금 미스가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27번 환자는 이제 언론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선별 진료소까지 가서 네. 결과를 받았는데 음성이었는데 네네. 두 번째 가서야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됐는데 이거 제대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다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잠복기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증상이 약하니까 바이러스 개체수가 작아서 검사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체 자체를 정확히 검사를 못했거나 검사를 하시는 분의 숙련도에 따라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검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검체를 조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처음에 안 나오더라도 예. 바로 재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체를 뭐 바로 손쉽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니군요. 아니 검체는 뭐 코로 검사를 하시는 거라 어렵진 않은데요. 네. 좀 더 깊숙하게 조금 아플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하. 처음에 이제 검체를 조사하는 분들이 조금 그냥 약하게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체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있었고 찾아낸 다음에 이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네. 어디에다 그걸 의뢰해서 빨리 조사를 이제 결과를 받아보는 이 시스템이 아직 덜 갖춰졌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네, 없겠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새로 발견될 때마다 그 환자가 며칠 날에는 어딜 갔었고 며칠 날에는 어디를 들렸고 이제 동선을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선에 포함된 곳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소독 작업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주변이 막 문을 닫고 뭐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이게 길어지고 하니까 방역 작업 또 휴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것도 참 난감하거든요. 우선 그 바이러스는 예. 공기 중에서 아주 잠깐 생존합니다. 뭐 수분에 수시간 정도, 어떤 물체에 묻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를 갈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방역을 마치고 그 지역을 폐쇄를 한 다음에 수일 후에 그 장소를 다시 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 다시 방역이 제대로 된 곳이라면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일부러 가봤습니다. 네. 프레지던트 호텔, 롯데 백화점 근데 뭐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곳은 그 환자가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을 지나갔대라는 소식만 갖고도 막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금 과잉인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 조금 과잉 대응이긴 한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예. 그 무증상자에 대해서 감염이 있거나 잠깐 아주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와 접촉한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밀접해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몇 번 마주치는 거 이 정도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가 2m 이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마주친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독감이 한 1.3 정도인데 원래는 신종 코로나가 한 1에서 2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스와 유사하게 3에서 4까지 전파력이 예. 높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우연히 있다가 감염이 증상이 경미한 분에 의해서 증상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나 어떤 회의실, 영화관 같은 데 가실 때는 조금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는 것이 네. 좋겠고 특히나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조금 자제하고 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고 손도 외출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특히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자진 신고를 하시고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진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추적해서 쫓아다니는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검사를 약간 받으시거나 아니면 검사 받기 직전에 좀 집에서 약간 증세가 있을 때 어디 가능한 좀 안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예. 필요하고 타인에게 감염을 가장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폐쇄나 뭐 휴업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뭐 지역 사회가 조금씩 타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가능한 한 좀 이상하신 분들은 적극 협조하는 의미에서 외출도 좀 자제하셨다가 확진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퇴원하시는 분은 아마 막 지금 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게 아까 전파력은 높지만 예.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 국내는 대부분 지금 좋아지고 계시고요. 예. 중국을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 후베이성은 그 의료 체계가 지금 너무 많은 환자가 동시에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치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많은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거의 4% 정도 육박을 하는데 예. 중국에서도 베이징에서 한 13명 정도 확진자들을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13명에는 물론 2살, 15살 나이가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고 연령이 조금 젊습니다. 젊기는 하지만 13분 모두 다 회복을 하셨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증 감염이다. 경증. 네, 예. 그래서 모두 다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와 그 중국에서도 베이징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어떤 치사율은 낮다. 그러나 조금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경미한 사람에 의해서나 증상이 없는 경우의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충분한 연구가 나올 때까지는 개인 위생과 필요할 때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특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내일 3차 이제 전세기가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만은 아주 증세가 이제 좀 심해져 계신 분들은 또 모시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중국에서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크게 상태가 나쁘지 않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고령자나 기저질환 있는 분 외에는 대부분 좋아지니까요. 예. 하지만 뭐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예.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태가 벌써 한참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지역 사회나 우리 경제나 이제 어두운 그늘들이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어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의료진으로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내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교민들도 중국인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은 230여 명. 본인이 잔류를 희망했거나 가족 중에 중국인이 있어 혼자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3번째 전세기를 띄워 이들 중 귀국 희망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10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이 있어서 15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3번째 전세기는 내일 밤늦게 출발해서 모레 새벽 김포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0여 명을 태워왔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인은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인과 결혼한 교민의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남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두 나라 검역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중국 측 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차 귀국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미 7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감염자 6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모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 안에서의 신종 코로나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인 34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이미 70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나머지 일부 탑승자 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이 또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크루즈선 안에서만 100명을 훌쩍 넘는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크루즈선 이외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일본 내 감염자는 총 150명을 넘게 됐습니다. 배 안에 약 3,600명이 사실상 격리돼 있고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배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 기침 증세를 보이거나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왔는데 검사 대상을 3,600여 명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선내 첫 발병 후 잠복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중반이 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出る時にももう一度チェックを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いろいろ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検査する場合の対応をできるかできないかについて今詳細な検討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전원 검사로 바꾸려는 건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겁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시행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우리 국민 14명도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계속되는 선상 격리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단속반이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마스크는 105만 개로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안에는 구하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마스크라고 적혀 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 밖에 박스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 불법 거래입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에 현금 14억 원에 거래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따로 마련된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해당 창고를 봉합 봉인하고 제조 공장에서부터 판매상에 이르는 전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귀 현상을 틈타 매점 매석을 한 마스크 유통업체도 정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해당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써놓고는 창고엔 일주일 평균 45만 개의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재고를 닷새 이상 보관하면서 매점 매석 적발 기준을 넘었습니다. 매점 매석한 업체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매점 매석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을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20대 유튜버 A씨가 구속영장이 두렵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 30일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는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100% 되는 게 아닙니다요.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에게는 지하철 업무를 방해하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동대구역에서 감염자 추격을 가장한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은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염증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소재로 삼은 유튜버들의 행동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4월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종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간 이낙연 전 총리는 계속 민심 훑기에 집중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조직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호 1번이라고 찍힌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고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이 전 총리는 한 발 앞선 행보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일정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 현장을 다니는 그런 동선이 계속될 겁니다. 구민회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상가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꽃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경제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총리 때부터 보여온 현장 중심의 일꾼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총리보다 뒤늦게 출발한 황교안 대표는 선거의 기초공사인 조직 다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밑바닥 민심을 읽어내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종로 지역 당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동네별 맞춤형 공약 내용을 설계하고 선거 조직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이신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도록 잘 독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와 접해 있는 성균관도 방문했습니다. 이 전 총리에 비해 후발주자인 만큼 종로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늘 이 성균관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종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서울 종로는 예상대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기면 대선으로 직행하고 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본격적인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합당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의 만남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두 당의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통합 추진 제안이 나온 다음 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바로 합당 인준을 위한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국위원회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합당의 전제로 내건 신설 합당은 원래 추진해오던 방향이라며 걸림돌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소신이 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틀 연속 유 위원장을 지켜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만남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님과 회동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국당에선 이제 통합 논의는 새보수당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인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새보수당에서는 한국당이 흡수통합하려는 욕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만남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여전합니다. 겉으로는 통합의 길에 들어섰지만 두 당의 속마음이 여전히 교통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선 지도부 구성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새보수당에선 개혁을 위해서는 황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한국당으로서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대통합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런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집이라 해놓고 똑같은 사람들로 지도부가 채워지는 건 무늬만 통합입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를 두고도 새보수당에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꼼수란 오명을 쓰고 있는 미래한국당을 이제라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새보수당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좁힐 듯 좁혀지지 않는 두 당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검찰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4월 총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 수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이 타다 이재용 소가 대표 관련 1심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씩 구형했습니다. 예, 법인의 대표와 법인이 이제 각각 네. 같은 구형량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쟁점은 이게 렌터카야 택시야 이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해석이 바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대표는 작년 10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한 1,500대 정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혐의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은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이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타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렌터카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유료 여객 운송 사업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이 뭐였는지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이 재판에서 검찰은요, 이 타다 서비스가 실제 영업 행태가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해서 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타다 측이 계속 주장해온 그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타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에서 택시 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타다를 만약에 차를 갖다가 탔을 경우 내가 렌터를 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잠시 쉬었다 또 가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니까 택시를 탄 것 같은 느낌은 또 분명히 들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타다 측의 주장은 또 뭡니까? 일단 오늘 재판에서 타다 측 변호인은요.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좀 근거로 들었는데 이 타다 서비스 개시 전에 이미 기사 알선 포함 그 승합차 대여라는 동일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벅시가 국토부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참고로 이 벅시가 2017년에 국토부로부터 적법한 서비스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표 측은요, 최후 진술에서 이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다시 살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다 많은 젊은 기업가가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또 끝에는 좀 자신의 사퇴의 의사를 좀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미래와 기회를 바라보고 법을 운영할 거냐, 있는 그대로 약간 따져볼 거냐 이런 차이 같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재판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타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인데요. 사실 이 타다 1심 선고를 둘러싸고 2월 국회 이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 타다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타다는 1년 6개월 뒤에 불법이 되고요. 그 전에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바로 고유정 관련 소식입니다. 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 공판 오늘 열렸는데요. 사실 그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오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은요, 아무래도 이 고유정이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리고 유족에게 사과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유정은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또 자신의 모든 그 목숨 등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와 고유정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측 사이에 상당히 좀 팽팽한 뭔가
설전 같은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재판부가 추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 살해 사건보다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증거조사 이후에 의심이 들거나 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질문을 좀 살펴보면은 뭐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숨진 피해자 의붓아들을 먼저 이 청주집에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는데 고 씨가 대부분 좀 횡설수설을 하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반복했고요. 또 가장 쟁점 중에 하나였던 그 고 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추궁을 했지만 고 씨는 전혀 아니다라고 흐느끼면서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고유정 재판 1심 심리 마무리됐는데 이게 사실상 그 재판에 넘겨진 지 225일 만입니다. 고 씨의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또 고 씨의 형량을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20일.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부족해지면서 세수 호황이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7조 원이 넘게 덜 거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5천억 원으로 정부의 목표치보다 1조 3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에 못 미친 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2015년에는 예산보다 2조 2천억 원이 더 거치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세수 호황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2조 2천억 원을 거둬들였지만 애초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7조 원 넘게 부족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는 증가했지만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 예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도 전년보다 1,000억 원가량 적었는데 국세 수입 감소는 6년 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2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증권 거래세도 주식 거래 감소로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영향 등으로 8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 세입은 402조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 늘었지만 예산보다는 2조 1,000억 원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지출은 전년 대비 32조 8천억 늘어난 397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 동력 강화, 포용 기반 강화, 미래 선제 대응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건전한 나라 살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 4주기를 맞아 입주기업협회와 시민단체가 공단 운영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남북협력을 막지 말고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과 눈치를 보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었다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해 공단 재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북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통일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를 일으킨 경기 주최사가 관중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친선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관중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최사 더 페스타는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거 못한 데가 201동 101호. 그러면
정리만 하면 돼요? 네, 정리하고. 이번에 길쌤이 정리해서. 제 차례니까. 네네. 제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내일 만나요. 네. 가요. 가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YTN에서 왔는데요. 지금 마스크 꺼내신 거예요? 네, 저희 기부해주신 마스크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우편함에서 받고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됐기 때문에 모이는 거를 피하고자 저희가 우편함으로 개인으로 다 각각 집으로 이동을 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부터 마스크 이제 기부를 받기 시작해서 나흘 동안 굉장히 많은 마스크가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이제 모였나요? 네, 나흘 동안 637개가 모였고요. 이 시기에 정말 내 가족 쓰는 마스크 그렇게 나눠주시는 게 말처럼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신 거예요? 50분 정도 일단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스크 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교민들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아산에서 머물게 됐다는 소식이 좀 불안감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단 하루 사이에 마트나 온라인에서 마스크 자체 구입이 어려운 걸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도. 내 가족이 쓸 마스크도 정말 중요한데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너희들이 가진 것 항상 나누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아산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기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진짜 그 SNS를 통해서 보시고 출근길에 들려서 여기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건네시거나 혹은 부탁해서 또 우체함에 넣어주시거나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가시는데 진짜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그야말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소식 듣고 또 마스크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마스크를 받았을 때 왜 저희가 슈퍼에서나 마트에서 사는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정말 따뜻해지는 느낌? 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건넸을 뿐인데 이렇게 모아주시는 마스크는 정말 저희 집에 있는 마스크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느껴졌던 게 이 마스크가 단순히 어떤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되게 따뜻하게 싸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마스크 이제 기부를 받고 또 수거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거나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이의 메모, 편지 굉장히 따뜻하고 놀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도 이제 크면 이렇게 좋은 어른으로 크고 싶다라는 이런 메모를 같이 남겨줬는데 그 자리에서 울컥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기부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세요?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되게 많이 확산돼서 우리 불안하고 염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이제 좋게 마무리돼서 얼른 없어져서 저희가 마스크 기부 말고 다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얘기 듣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요. 저도 크진 않지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 기부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제 마스크도 작지만 크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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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귀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때 본인의 마스크를 내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군요. 중국의 판치왕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이 네. 중국 외교부 보사부가 내놓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기사를 실었고 그걸 블로거들이 막 퍼나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해야 할 나라 1순위가 한국입니다. 정말요? 대한민국, 일본, 태국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국격이죠. 저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멋집니다. 예, 든든하네요. 예. 그렇죠. 지난 3일에 이미 1차 기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스크 어떻게 기부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 소독제까지 직접 만들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물건들은 조만간 아산시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소유조 방송을 통해서 곳곳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막 퍼져나갔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계 부분 수상과 관련해서 많은 문자가 왔는데 2813님 기생충 사관왕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봉준호 감독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9330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 기생충의 쾌거 소식이 더 기쁘게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5633님도 기생충의 인기 비결은 연기자들의 명연기 덕분인 것 같습니다. 수상 축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정말 한국 영화계의 승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생충이 이렇게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미 아카데미 영화제를 정복하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번역도 있고요, 통역도 있고 또 미술 그리고 음악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죠. 정재일 음악 감독이 만든 소주 한 잔 이거 특히 인기죠. 올해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은 못 탔지만 예비 후보까지 갔죠. 네, 밤새 술을 마시겠다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기생충의 OST 소주 한 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